번째 발표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의 문화유산 정책으로 황평호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지금 황평호 소장님은 현재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오랫동안 청계천 역시도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도 문화유산 조사나 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이든 현장에서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셨고, 오늘도 이런 조사와 보존 정책들에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을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시작해 주시면. 예,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저 황평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게 PPT 자료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못 들어서 그냥 20분 짧은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 내 문화유산 정책이 어떤 게 있었나라고 이게 구두를 쭉 설명하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우리나라나 이 여러 나라 중에서는 발굴, 고고학에서는 구제 발굴하고 학술 발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 발굴은 뭐냐면 개발 행위 때문에 급하게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학술 발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지역을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고고학적 조사, 민속 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걸 학술 발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 발굴은 굉장히 길고 다층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청계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구제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발굴하고 빨리 끝나고 다양성 있게 발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그 사례들 연구해야 된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이게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건 구제 발굴, 학술 발굴을 구분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청계천에서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를 문화유산 정책 내에서 문화재 고고학 조사만 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펜스를 쳐놓고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보존연대에서 추천해서 전문가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황평호만큼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발굴을 최초로 한 데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할 때 조선인은 단 한 명도 발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펜스를 쳐놓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 외구들한테 배웠던 그 흔적들, 고고학자들이 아주 나쁜 것만 배워서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고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발굴도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건, 고고학은 문화재 조사는 고대 국가에서 역사시대의 땅을 파고 그 안에서 뭐 백제, 또 그다음에 고려, 뭐 조선, 또 백제 이전에는 철기, 선사, 이렇게 다양한 층위들을 조사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고고학에 보면은 땅속에 있는 매장문화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고고학이라는 말도 있고요. 정치고고학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17세기 정치 상황, 18세기 정치 상황, 19세기 정치 상황, 그 다음에 근대기의 정치 상황, 그리고 근대기 이후의 해방 전후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1970, 80년대 개국주 시대의 정치 상황, 그리고 9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 과정,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과정, 이런 층위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조사하는 것도 정치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러 조정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청계천 지역에 대해서, 세운산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저는 근대고고학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고고학도 그 층위들마다 다양한
역사 유적이나 기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해버리면 누구 같은 경우 아까 최혁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에서 아까 발표하는 분야에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조정호 선생님, 조정호 선생님들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맥락 있게 연구를 하려면 조사를 하려면 그 속에서 이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연구된 것들과 19세기에 연구된 것 이거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게 근대 고고학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까 뭐 속골목도 얘기했는데 사실 속골목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말로 고삿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말들 중에서 다양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남겨놓는 거 다양성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을지로나 청계천 이남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변천됐나에 대해서 맥락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촌과 남촌이 엄격하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권력성이나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한양 도성을 보고 논다면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촌과 남촌이 거대한 권력으로 형성돼 있고 정치성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왜 북촌은 이런 근대 시설,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고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고 청계천 남쪽의 남촌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었나?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회원동과 그 다음에 남촌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촌과 북촌에 대한 정치성과 권력성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근대기, 개화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1960, 70년대 세운상가의 여러 가지 모습들, 현대의 모습들 이렇게 연구가 쭉 정치성과 경제성과 권력성을 가지고 좀 맥락 있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재건축 제가 발표해야 될 게 재건축 구역 내 문화유산 정책인데 사실 우리나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짝 언급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그 18세기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이후에 1구역부터 10몇 구역까지 그 재건축을 다 합니다. 재개발을 다 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프랑스 파리가 이제 형성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 지역 토착민들하고 싸웠던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게 자, 뽕피두 센터 아시죠? 뽕피두 센터가 대표적으로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야말로 아까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이런 재래시장들이 있었던 이런 장소였는데 이거를 뽕피두 대통령이 자기 업적으로 문화 공간을 마련하면서 이 몇 년 동안에 걸쳐 의견 수렴을 하면서 뽕피두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들과 우리 과정들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그 프랑스를 볼 때 그냥 뽕피두 센터의 문화예술 공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뽕피두 센터가 어떻게 건립됐느냐 그리고 어떠한 논의와 과정을 갖췄느냐 그리고 뽕피두 센터는 왜 되지도 않는 저 파이프 건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좀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보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 뽕피두 센터에 너무 좋더라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현재 프랑스에 가면은 그 AAA 박물관을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 국립 민족학 박물관을 합쳐가지고 깔브랑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이 박물관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저개발되어 있던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으로 내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이
세운상가보다 더 이 저개발됐던 곳을 다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할 때 프랑스 사례는 철저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유대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고 배운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게 된 게 그냥 놔두면서 조선으로 들어오고 대만으로 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만주로 가서 신시가지를 막 재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정책 같은 경우는 1962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을 박정희가 쿠데타로 1961년에 정권 잡고 난 다음에 1962년에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가져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일제산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연구를 안 합니다. 사실 이거는 독일과 프랑스 거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일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왔으면 처음에 이 문화재 조사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는 이제 발굴해서 제가 구제 발굴, 학술 발굴 얘기를 드렸지만, 이 조사에는 특히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한다면 많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나 회화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적지, 그 다음에 넓은 면적에 이런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런 재건축을 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할 때 문화재 조사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제가 이제 사례를 대는데, 경부고속도로 할 때 어마어마한 면적을 길을 닦아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조사 했느냐?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텐데 단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칠곡 휴게소가 있을 텐데, 칠곡 휴게소에 가면 조그맣게 당시에 어떤 고분만 하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부고속도로 그 공사를 하면서도 문화재 조사 하나도 없이, 제대로 없이 그냥 밀어붙였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새마을. 새마을이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텐데, 새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새마을에 관련된 뭐 새벽종 울릴 때마다 농촌이 다 바뀌어갔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다 바뀌어갔습니다. 지붕도 바꾸고 길 바꾸고, 길을 도로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사라져간 게 우리나라 민속유산들이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민속유산, 새마을 때 민속유산, 바뀐 새마을 민속유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새마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그게 그냥 다 태워버리고 뭐 사라진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지금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일본이 아마 경기가 더 어려우면 아마 팔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알겠지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단, 새만금,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대규모 공단이나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또 특히 박정희 시절에 조사하면서 문화재 조사, 바닷가에 무슨 문화재가 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태총이나 여러 가지 그 항구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조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바닷가의 민속유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결국에 서울의 지하철 1970년대에 놓을 때 지하철 어마어마하게 땅을 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종로에 종각이 보신각처럼 삐뚤어게 나 있는데, 보신각 건물의 주춧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보신각의 주춧돌이 아마 티코 한 반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서울역사방 경복궁에 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가 있다가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그걸 찾아낸 것 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발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1980년대인가 그때부터 10만 제곱미터, 막 만평입니다. 만평 이상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만 문화재 조사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근데 다행히 문화재 조사할 때 고고학 땅 속에 있는 고고학 조사도 하지만 땅 위에 있는 민속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80년대 이름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건 뭐였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할 때 지금 잠실의 아파트들 있죠? 거기가 거대한 백제 고분 지역입니다. 몽촌토성, 그 다음에 풍납토성, 이거는 초기 백제 시대의 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이 있었으면 살았으면 사람들이 돌아가셨으면 무덤가가 있었겠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석촌동 고분군처럼 그 주변에는 초기 한성 백제의 고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사 하나도 없이 다 밀어버렸어요. 잠실 강남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 무덤 위에서 아파트 사는 겁니다. 밤에 귀신 나타납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조사가 하나도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에는 권력들이 다 했기 때문에 조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만 평만 가지고 만 평 정도 이상의 지역에만 구역에만 문화재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종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건물 하나 올리는데 아마 저기 63 빌딩 말고 요즘 뭐 100몇 층 롯데 빌딩이 있죠. 이걸 전부 다 그 만 평인가에 거기서 몇 평 한 몇 분의 1 가지고 건물을 쭉 올리는데 그러면 만 평 미만은 문화재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안 했어요. 교보문고 안 했습니다. 교보문고 짓다가 여러분들 교보문고 앞에 그 기념비전이라고 있죠? 그거 무너졌었어요. 다시 세운 거예요. 컴파기 공사하다가 조사 안 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빌딩 안 했습니다. 이런 빌딩들 지을 때 다 안 했습니다. 왜?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하다가 2000년대 이걸 80년대, 90년대, 2001년까지 그대로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하다가 2001년인가 2000년도입니다. 종로 2가에 르메어르 빌딩 아시죠? 보셨죠? 이거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알고 그래 건물 질 때 문화재 하나만 나와라.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펜스를 쳐놓고 보여주질 않으니까 못 받겠죠. 그래서 저는 2000년 1월 1일 날 제가 카메라 메고 1월 1일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새해 첫날에 어슬렁어슬렁 보내다가 그 틈새로 보니까 장대석 한옥의 긴 주춧돌이 그 건물 기단석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몰래 들어가서 찍고 나오다가 조폭들이 쫓아와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됐다.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서울에 작은 면적이라 해도 무조건 발굴 조사하게 돼서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면 뭐합니까? 발굴했어요. 뭐 그 과정에서 제가 파묻힐 뻔도 하고 테러도 당하고 다 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발굴하고 겨우 손바닥만하게 보존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가면 전차가 하나 서 있죠. 전차 바로 옆에다가 그 털을 옮겨놓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런 경우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이명박의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사실은 청계천을 무슨 사업을 하기라고 생각했는데 청계천은 이명박의 땅 장사입니다. 다시 알겠지만 청계천에 거대한 어항을 만들어 놓고 온도가 뭐 2도 3도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항을 만들어 놓고 경관이 좋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땅 분양했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지역도 결국에 청계천 주변에 어항, 거대한 어항, 가진 자의 어항, 가진 자의 정원, 가진 자의 물길, 그들만을 위한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이걸 팔아먹는 땅 장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적셔야 됩니다. 결국에 세운상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계천의 사업은 결국에 자본가들의 땅 장사를 하기 위한 희생물이다. 그래서 그때 청계천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강 속에 있는 것도 발굴조사 하라 그랬더니 이명박이 황평호 저놈은 또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강 속에 천변에 무슨 문화재가 있냐? 제가 그랬죠. 북촌에 있던 데를 남촌에 있던 가난한 사람이 뭐 좀 살짝 스리슬쩍 하고 왔다가 술락길에서 순사가 쫓아오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청계천에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도망갔다. 사실이었어요. 거기에 엽전 도자기 막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발굴조사하라 그랬더니 이걸 여기서 이제 문화재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뒤이고 넘어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조사를 전부 다 간략화, 소략화 시켜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버리죠. 4대강 사업 때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재 조사, 그전에까지는 문화재 조사가 땅속에 있는 조사와 땅 위에 있는 민속과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 이제는 땅 속에 있는 것만 조사하고 민속과 천연기념물, 기타 무형의 문화재들 같은 조사는 여기에 무형의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근대 산업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경우에만 별도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문화재 재건축 구역 내 문화재 정책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폐쇄적으로 움직이던 것들을 나쁜 것들만 본받아 와서 결국에는 그들만의 가진 자,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그 조사도 안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조사하다가 5시까지 할게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는 그 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조사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보면 근대 산업유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민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종로에서 한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추가로 될 거는 재건축 구역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해야 될 거는 고고학이라는 용어를 매장문화재 땅 속에 있는 것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근대 고고학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대 고고학이라는 건 뭐냐면 민속이 아니라 17세기부터 살아있는 산업유산들에 대해서 민속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층위들마다 골고루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층위들마다 맥락적으로 연결하는 다양하게 하나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촌 지역의 어떤 정치 권력성과 경제성과 그다음에 시대별 근대 고고학적으로 맥락 있는 연구 조사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운상가나 남촌 지역의 어떤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고 저들한테 근거 있는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없느냐가 아니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런 근대 문화재 같은 경우도 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에서 면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무슨 정밀했던 그 정밀기계 창이 하나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이 지역은 점점 다 해가지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면으로 살리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최근에 보면 그야말로 생활 근대 유적으로 하나의 넓은 에코 뮤지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들까지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저들한테 좀 개발론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간단하게 뭐 재건축의 우리나라 역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점에서 면, 그다음에 근대 고고학의 어떤 층위를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싸움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발표 시간이 짧은 게 아쉬울 정도로 재밌는 얘기 사례와 함께 역사적인 맥락도 잘 설명해 주셔서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은 성찰할 거리,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 얘기들은 질의응답 시간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